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단간의 양념게장.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제가 먹어봐도 맛과 퀄리티가 좋으니까 많이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을 인수하겠다는 것이 실패하면서 MG손해보험이 청산되면서 124만 명이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건요, MG손해보험만 문제가 아니란 소리예요. 왜냐면 전부터 이야기해왔듯이 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몇 군데는 MG손해보험보다 더 심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MG손해보험의 현황, 그리고 MG손해보험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보험사들이 어디가 있는지, 금융권에 번져가는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화산에서 청산되게 되었을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MG손해보험의 현황부터 봐야 되겠죠. 최근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즉, 협상에 적극적이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게 되었다. 인수 포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그 전부터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즉, 이번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반납을 했다는 소리는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다는 것은 파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런 위험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전부터 괜찮다, 수익성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알아요. 불과 한 2년 전쯤만 하더라도요, MG손해보험이 매각을 하지 않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회사 재무 상태가 정상 궤도에 올랐고 새 회계제도인 IFRS 17이 도입되면 MG손해보험의 재무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급하게 매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때 MG손해보험의 재무구조를 보면요, RBC 비율이 43.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RBC 비율이 뭐다? 지급 여력 비율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절반도 안 되는 43.4%가 나왔는데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매각 안 하고 경영 정상화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다. 이게 2020년에는 128%였는데 계속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도 괜찮다고, 경영 정상화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바젤3를 적용하면서 IFRS 17이라든가 혹은 킥스 도입 비율,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는데, 바젤3가 뭐예요? 위험이 터졌으니까 자본 규율을 세워서 위험을 대비하자, 이런 거죠. 그런데 새 회계제도를 도입하면은 지금 막장이던 저 지급 여력 비율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실제 도입돼서 여력이 나아지더라도 그것은 보여주기식이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MG손해보험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위험한 보험사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동아건설 법정만리 들어갈 때 신동아건설의 부채 비율이 400%가 넘는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삼부토건의 부채 비율을 보면은 8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신동아건설 이후에 몇몇 군데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이었죠. 즉, 터진 것은 이쪽에 더 먼저 터졌더라도 더 안 좋은 지표들을 가지고 있으면 곧 연이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사들 상태가 어떠냐? 자, 보험사 킥스 비율,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RBC 비율이 킥스 비율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근데 이 킥스 비율이 굴지의 보험사들마저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저 정도는 진짜 굴지의 보험사들이기 때문에 100%를 넘어가니까 안전한 편이죠. 그런데 작년 3분기 생명보험사 지급 여력 비율 및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킥스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곳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이라든가 동양생명이라든가 흥국생명, KDB생명, 후본현대생명, ABL생명, 또 IBK연금보험, IM라이프, 처브라이프생명, 이런 것들 역시도 킥스 비율이 매우 낮다. 여기에 실제 킥스 비율을 낼 때 자본 상황을 보면은 KDB생명이나 후본현대생명 같은 경우는 기본 자본 킥스 비율,
그러니까 기본 자본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MG손해보험도 적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요구 자본 대비로 기본 자본이 매우 적기 때문에 MG손해보험보다 낮은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 나오고 있다. 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요거 100% 넘게 나와야 되죠. 100%도 안 나오는 곳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다. 즉 아까도 보셨지만 KDB생명이라든가 수본 현대생명, 그리고 롯데손보, 이런 곳들은 MG손해보험보다 더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한꺼번에 다 꺼내가지는 않으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MG손해보험이 왜 문제가 된 거예요? 매각하려다 무산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터져 나온 거죠. 지금 MG손해보험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MG손해보험과 더불어서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왔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MG손해보험보다 더 안 좋은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저런 것들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메리츠화재라도 원매자로 붙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매물 중에서 가장 좋다는 롯데손해보험도 안 붙고 있고 KDB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메리츠화재가 포기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MG손해보험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메리츠화재처럼 인수하려는 시도도 안 하고 있는 롯데손보나 KDB생명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 터지고 이슈화 됐던 것들은 신동아건설이 먼저였지만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 더 높아서 나중에 따라서 터진 삼부토건 이런 것들이 더 위험했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요, 제가 그 전부터 보험사들의 문제점이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죠? 부동산 PF 이야기할 때 부동산 PF로 인해서 터질 수 있는 곳이 과거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축은행에다가 상호금융에다가 증권사 보험사까지 번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체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계의 가중 부실 자산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중 부실 자산이 뭐냐면요, 보통 대출금에 대해서 건전성 평가를 할 때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누죠.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여기서 위험한 자산들을 가중 부실 자산 또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고정 이하 여신이다. 즉 고정보다 더 낮은 등급, 이하니까 고정까지 포함이죠. 이 3개의 등급을 가중 부실 자산이라고 한다. 즉 회수가 어려운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수가 어려운 자산이 1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보험사들의 손실이 커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부실 대출이 늘면서 연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상매각을 심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은행도 그렇고 이금융권도 그런데 보험사라고 다르겠냐. 그러니까 자본을 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예금을 하든,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보험을 많이 들도록 유치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보험사들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보험사 자본성 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다. 즉 채권 발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23년에 소폭 꺾이는가 싶더니 작년에 2배 이상 늘어나면서 8조가 넘어가는 자본성 증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조 가까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같은 추세로 늘어난다면 올해만 11조 4천억까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보험사들이 자본이 부족해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다 싶으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킥스 비율 규제를 150%에서 13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것을 왜 추진하느냐, 보험업계의 새 회계 기준인 IFRS 17 도입 이후 적립 필요 자본이 크게 증가했는데 감독 기준이 같으니까 보험사들이 힘들다. 그래서 보험사들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본증권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자 비용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에 완화를 한다.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바젤 3가 왜 도입이 됐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가 번져가지 않도록 자본 비율을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당연히 돈이 더 필요한 거고,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부담이 커진다고 그 기준을 다시 완화를 한다? 그러면은 도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왜 내줘요?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서 지식을 쌓으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죠. 근데 숙제를 답지를 베껴가요. 숙제를 해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식이 안 쌓이죠. 똑같은 거예요. 저거를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고 규제를 완화시켜버려가지고 원위치 시켜버리면은 숙제는 했지만 지식이 하나도 늘지 않았던 것처럼 과제3 도입을 했지만 안정성은 하나도 안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MG손해보험이 분명히 자본 지급 여력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오히려 도입되니까 좋아질 것이다. 실제 보세요. RBC 비율에서 킥스 비율로 바꾸면서 가용 자본 내에 미실현 이익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요구 자본도 늘어났지만 가용 자본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도입하면서 뻥튀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이런 떨어지는 곳들도 있지만 오히려 DB손해보험, 뭐 KB손해보험 이런 데 보면은 오히려 지급 여력 비율이 올라갔죠. 손해보험도 오히려 지급 여력 비율이 28.8%가 늘어났고 생명보험도 9.5%가 늘어났는데 즉 도입했는데 오히려 지급 여력 비율이 낮은 것들을 타이트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지급 여력 비율이 좋다고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화까지 해준다? 그럼 전부 다 더 위험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타이트하게 조정된 킥스 비율을 적용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손해보험은 100%, 생명보험은 50% 정도가 더 낮게 나오고 있다. 그만큼 보험사들의 자금이 악화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험사가 다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청산 가능성이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당장 대비를 해야 되는데 MG손해보험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KDB나 롯데손보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정말 청산이 되게 되었을 때 124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할 것이냐, 그들이 다 손실이 날 것이냐, 혹은 청산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거래하던 보험사가 청산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보험계약 이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청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들이 나눠서 인수하는 제도이다. 즉 우량한 보험사들이 청산한 그 다른 회사가 판매했던 계약을 대신 떠안아 주면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베스트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험사들 여력이 다 안 좋아져서 우량한 보험사들마저도 떠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예금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보장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해지 환급금만 보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험료나 보험금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보험 해지해보시고 해지 환급금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진짜로 낸 돈에 비해서 상당히 큰 돈이 돌아온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MG손해보험 하나만 청산이 돼서 문제가 된다. 오히려 태영건설도 최초로 워크아웃이 되니까 이리저리 도와줘가지고 어찌저찌 극복했죠. 물론 지금도 상태는 좋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MG손해보험도 우선적으로 청산이 돼가지고 오히려 거기까지는 보험계약 이전 제도가 발생을 할 수 있어도 그 뒤에 청산되고 매각 실패하고 그렇게 될 경우 해지 환급금만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해지 환급금만 받게 되는 경우는 내가 몇 번이라도 더 납입하면 손실이 커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보험사가 위험한지 안전한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나 그 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다뤘던 킥스 비율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결론 MG손해보험 같은 경우 메리츠 화재가 인수에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청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MG손해보험보다 더 위험한 곳들이 몇 군데 보이는데 KDB생명이나 롯데손해보험 이런 곳들은 똑같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원매자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급 여력 비율이 MG손해보험보다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더 위험하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만일 청산이 되게 될 경우는 보험계약 이전 제도로 인해서 나의 보험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해지 환급금 정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1억 내에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MG손해보험이 아니라 보험사들 현황이 어떠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본 여력이 힘들어지고 있죠. 가중 부실 자산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PF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 발행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보험사도 금융기관 중에 하나죠. 보험사에서부터 터진다든가, 지금 아직 트리거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안전하게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뭐 1금융권 이런 데 제외하고는요, 트리거만 터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상황인데, 그 전에 제가 PF 문제로 인해서, 건설사들 문제로 인해서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험사에서 터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보험사에서 터져가지고 번지더라도 금융위기는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내 금융자산을 얼마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놓는지, 내가 가입한 보험사, 이금융권, 은행 이런 곳들 그냥 다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터져도 10%는 안 넘어갔는데, 문제는 내가 넣은 곳이 터지면은 내가 그 피해를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곳을 잘 확인해가지고 위험한 곳 같으면은 빨리 자본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